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22살의 자와디 맨기두라는 여성인데 알비노라고 하죠.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이고. 대체 남편과 그 일당은 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주로 이런 거면 막 드라마 나오면 보험 같은 거라거나 막. 보험 사기. 아니면 불륜. 막. 네, 불륜. 그런 거 들었어요. 흑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네. 하나씩 각 집에 갖고 있다. 막 절단해서 막 백인들의 몸을. 아, 네네네. 김지민 씨가 이제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탄자니아에는 하얀 흑인으로 불리는 이 알비노 환자들의 신체 일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비노 환자의 이제 팔이나 다리 하나가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오마이갓. 시신 전체는 이제 7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라에 그러면은 저 알비노 환자분들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 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잘라가기도 하고 매장된 시신을 파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탄자니아에는 알비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알비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그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생겼냐? 자, 그것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차이나 갈 때 교두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예 무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의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수탈을 당한 거죠. 200~300년 이상 동안 백인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의미가 저걸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주술적인 믿음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그 예전부터 지켜온 하얀 흑인은 불길하다 하고 이제 하얀 사람은 좋다라는 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셨죠, 그죠?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야노마미족? 예, 그 아마존 열대 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런 현상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왜 그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폭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억압적인데 부인이 오히려 계속 좀 꾹꾹 눌러서 그런 걸 참아내는,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폭언 넘어서 폭력, 그리고 그게 정당화, 심지어는 애정, 네, 애정의 표현, 이렇게 둔갑하는 악순환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한쪽만 고군분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의 일만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양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한 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가장 평등한 북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한 사회복지와 함께 높은 성평등 지수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행복도도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평등해졌고 행복해졌느냐? 북유럽은 과거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이킹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1세기 한 중반까지 유럽 전역을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었던 강도단입니다. 자, 북유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근근하게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한 8세기경서부터 약간 기후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털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형태를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약탈군들이 원정대가 떠나고 나면은 마을이 비잖아요. 마을의 뭐 치안이라든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또 남자들보다 힘 더 세시고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정도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옛날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이유의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게 북유럽 성씨 있죠, 성. 성씨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외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이름 보면은 다 무슨 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에릭손, 올라프손, 맞아요. 뭐 구스타프 손. 자, 이게 다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씨족 개념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에 아들이면 손, 딸이면 도터를 붙여요. 진짜네, 썬 도터. 자,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원정 가서 못 돌아오고, 그러면은 지역사를 위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전 남편 성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유명해진 북유럽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스웨덴 게이트. 스웨덴은 집에 친구가 찾아와도 밥을 안 준다. 봤어요? 엄청 놀랐죠. 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점심때쯤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갔다 온대. 네. 갔다 오나 보다 했더니 한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서 얘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밥 먹고 있어. 친구 놔두고요? 같이 먹지 왜? 빈정상해요. 네, 빈정이 팍 상하는데. 자, 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친구 접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밥 드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었다고 해요. 인구 조사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호 방문하잖아요. 가택 방문. 근데 하도 밥을 주니까 하루에 막 수십 끼를 먹어야 돼. 그걸 주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고. 아, 주지 말라는 광고까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밥을 안 주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네. 자, 이 문화 역시 이제 바이킹 시절에 생겼던 문화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그 이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약탈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친구가 왔다고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 동네에서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미 동맹이에요. 같이 원정을 가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잘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털어온 걸로 잘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손님을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자, 먹는 거 하니까 또 연결이 되는데 이제 북유럽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아시죠? 네. 뷔페가 바이킹 문화예요. 자, 이게 이제 원정을 갔다 온 전사들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제 서로 나눠 먹었던 데서 유래를 한 건데, 자, 바이킹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약탈해온 물품들을 분배하는데도 매우 공정을 기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해서 뭐 왕이라고 해서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을 세운 것만큼 가져가고, 또 이제 공이 애매하면 이제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북유럽 복지에 뿌리가 있는 거죠. 자, 북유럽에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월급의 60%를 냅니다. 반을 넘게. 네. 세금이요? 와. 자, 한국 분들한테 복지를 북유럽 수준으로 해드릴게요. 대신에 월급 60%를 내세요.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제가 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북유럽의 익숙한 개념, 휘게도 들어보셨죠? 휘게. 이게 몰라요. 자, 휘게라는 게 그 덴마크 말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는, 차 마시면서 이런 그런 이제 휘게인데, 일상에서 늘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도가 이제 높은 거죠.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얀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 얀테. 네네네. 중요한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나의 능력이나 재산, 뭐 내가 뭘 잘했다 이런 성취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누구보다 튈 때 즐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거 봤어? 봤어? 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스웩 막 이렇게. 아, 머니 스웩.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유럽에 가면은 별로 행복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유럽에 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밥도 안 주는데 안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 내고 해서. 서운하다, 서운해. 자,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이유가 내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맞아요. 타국의 문화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있는데요. 자,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자, 일본 예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무릉도원에 가깝다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한 학자가 쓴 유럽 살아봤지만 9승 1패로 일본 승리. 이게 엄청 팔렸대요. 제목이 재밌어. 제목 잘 팔리게 생겼어요. 자,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 팔면 어떨까요? 결혼 대잔치 댓글 재밌을 겁니다. 너무 맹목적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죠. 자, 같은 국수주의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그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네. 국수주의는 이제 집단 자존감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욕구가 풀려 나오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각 나라의 근대화 과정,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부친 사례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은 기성세대 또는 이제 전통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 사례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성세대나 전통을 거부하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겠다 후속 세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맞아, 가업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 지배층만 교체가 됐고 뭐 일왕도 그냥 있고 뭐 귀족 그 사람들이 그냥 직업만 바꿔가지고 네. 일본 지배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니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엔화의 구매력이라든가 뭐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뭐 등등.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변화를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전해져 오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예찬서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맹목적 국수주의는 자,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를 남이 죽였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항상 이게 혼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인지. 그래서 늘 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바꿀 때는 굉장히 또 격렬하게 바꿉니다. 맞아. 봤더니 저렇게 하던데 하면서 맞아. 갈아치우죠. 평가가 계속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 리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달립니다. 맞아, 진짜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그게 붙는 거죠. 그 튜브에 보면은 세계인이 논란 뭐 세계인이 감탄했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많이 봤어요, 이런 영상들. 맞아. 항상 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나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쪼그라들어 있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